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세게 한번 쳐주시고. 오늘 설명회는 아름고 내신 전략 설명회인데 제가 오늘 설명회가 6건이 잡혔습니다. 아름고 이번 주에는 6개 학교를 하고 다음 주에 또 7개 학교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설명회를 연중 매주 토요일마다 오전 오후로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입시 전략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설명회 참석했던 분들 계신가요? 계세요? 네. 또 거의 연중해도 항상 한 20명에서 30명씩 이렇게 모여서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설명회를 자주 하는 이유는 입시 제도가 자주 바뀌고 있기 때문에 또 입시 제도가 또 학부모님들이 이해하기에는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미리 이해를 시켜드리고 정보를 전달해드려서 자녀들의 입시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오전에는 중학교 2학년 이하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또 오후에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고등학교 선택이라든가 세종시 입시교육 현장의 실태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고교 학점제의 철퇴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시행되는 학생들인데 입시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입시 전략도 좀 입시 제도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설명의 특성상 한계가 있어서 오늘은 이제 학교별 내신 특성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이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마 저희가 입시 전략 연구소가 상설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다소 설명회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저희가 그 별지에 보시면 상담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걸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이따가 나갈 때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나중에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개별 상담을 이렇게 진행을 드릴 겁니다. 여기는 이제 재원생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그 학원에 대해서 잘 아실 거고 간단하게 저희 학원을 소개를 드리면은 저희 학원은 2017년도 12월 28일에 내려와서 개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세종은 정부 청사를 중심으로 발전하는 아주 젊은 도시로 신생 도시로서 향후들이 아주 높은 교육률이 높은 그리고 DNA가 우수한 그런 도시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도시로 왔는데 처음에 내려와서 좀 당황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젊은 도시, 신생 도시를 훨씬 넘어섰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말도 푸른아이들이 있습니다. 입시와는 좀 상당히 거리가 있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우리 세종의 입시 교육은 매우 내신 경쟁이 치열하고 그리고 입시 실적이 급격하게 지금 높아지고 있는 그런 도시로 어쩌면 지금 입시계에서는 세종이 하나의 학군으로 지금 자리 잡아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학업적으로 우수한 그런 어떤 변화하는 추이가 급격하게 상승되고 있는 그런 도시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한 처음에 저희도 이렇게 내려오면서 분명히 여기는 아주 고품질의 교육 서비스가 필요한 그런 곳일 것이다 했었는데 처음에 선생님들이 많이 실망을 해서 또 주변을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보다 먼저 왔던 학원들이 철수를 하고 이랬습니다. 다시 되돌아가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의견들이 분분했었는데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여기는 정말 우리들이 할 일이 많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길게 보고 준비를 해보자 해서 설득을 했었는데 다행히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오늘처럼 이렇게 큰 학원이 발전이 됐는데 저희는 그 당시부터 가장은 설명회를 중심으로 입시 전략의 중요성, 입시 제도의
그런 어떤 핵심들을 이렇게 간파해드리면서 미리미리 입시 전략을 수립을 해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어떤 학부모님들이 그런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보를 제공해드리자 해서 설명을 해봤고, 그 다음에 강사들을 그래도 강좌가 우수하지 않고서는 강사들이 좀 차별화되지 않고서는 얘기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당시에는 뭐 처음에는 세종에서 이렇게 한번 배워보려고 했었는데 그리 해서는 고품질에서 교육 서비스가 성립되지 않겠다 해서 그래도 목동 대치동에서 검증된 분들 또는 스타 가능성이 있는 아주 젊은 시대 선생님들을 모셔와서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이렇게 지금 학원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입시 전문 학원으로서 입시와 직결되는 콘텐츠를 수도권 못지않게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학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지금 아마 특히나 이제 내신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지금 5등급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10%가 1등급이 됩니다. 이게 1등급에서 벗어나면 이제는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1등급을 마저 놔도 변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기부가 매우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결국은 교과 전형이 생기부 전형과 학생부 전형과 혼용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리고 생기부의 중요성은 대신도 중요한데 이제 생기부의 중요성도 이제 이루 말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저희가 그런 생기부 관리 강좌를 오래전부터 이렇게 개설을 해서 끌어가고 있고, 입시에서 중요한 인문 논술, 수리 논술 강좌를 저희들이 이렇게 이끌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방학에는 인터스쿨, 썸머스쿨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뭐 서울로 올라간다거나 뭐 대전으로 나가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지금도 저희가 한 150여 명의 학생들이 이렇게 10to10이라고 해서 10시부터 10시까지 인터스쿨 프로그램을 지금 멘토링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시와 직결되는 콘텐츠를 저희들이 수시로 이렇게 개설을 해서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1학년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지금 급변한 입시 제도에서 어떻게든지 우리 아이들이 목표한 대학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시간이 좀 된다면은 입시 제도를 토대로 해서 전략을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졌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으나 그것은 상담 신청서를 통해서 별도로 갖는 시간을 하고, 오늘은 각 교과별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제 인사를 마치고 첫 번째 국어, 아름고 국어는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겠느냐, 우리 백병록 선생님이 나오시겠습니다. 자,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이거 멋있네요.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국어 가르치고 있는 백경록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내신 전략 설명인데, 사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다행인 거는 아름고가 나름 유형에 관련해서 조금 엄청나게 특이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근데 특이하다는 말씀이 아닌 거지 까다롭지 않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거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시험지를 그냥 기출문제를 봤을 때 보통 일반적인 눈으로 봤을 때 안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위주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일단은 이게 문제죠. 이게 지역을 막론하고 학년을 막론하고 수준을 막론하고 어딜 가나 뭐 대치동을 가다 뭐 목동을 가나 똑같은 거는 고1 때 대부분 삐끗한다라는 거예요. 특히 국어에서 믿고 있었던 국어에서 이제 뒤통수를 맞는 건데 삐끗이면 좋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당탕탕한 경우도 있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이런가, 그리고 오늘 이걸 제가 설명을 잘 드리면 아름고 시험 관련에 대해서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1번이 제일 문제인데 거의 사실상 저게 해결되면 제일 좋은 부분인데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낯섦,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낯선 글을 읽는 거에 대해서 연습이 잘 안 돼 있다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그걸 할 기회가 많지 않을 뿐더러 의식적으로 이거를 내가 미리 해놓지 않는 경우도 많고 더군다나 중학교 때 있었던 이제 낯선 글들은 그래도 나름 쉽게 말하면 좀 저항 없이 읽힌 그런 편일 텐데 고등학교 때 글은 그렇지 않다. 왜 그러냐? 이게 밑에 이제 2번, 3번 때문이거든요. 2번 같은 경우가 문제예요. 선지 구조 변화. 이게 이제 특히 아른고에서는 조금 더 진하게 보이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지를 구성할 때 이 안에 내가 판단해야 되는 정보의 개수를 많이 넣어 놓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실제로 판단의 정확도도 중요하겠지만 판단의 개수도 중요해진다라는 거. 그럼 이게 만약에 실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시간 먹는 하마가 되는 거예요. 사실상 내신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변별력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판단의 밀도를 늘리는 방법이 있고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나아간다 하면은 텍스트 양까지 늘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3번 이제 서술 구조의 변화, 정보 밀도가 증가한다는 건데 문장을 친절하게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나는 밥을 먹었다라는 문장이 이제 중학교 때까지 우리가 읽었던 문장이라면 나는 어머님이 정성으로 고시카리로 지은 쌀밥을 먹었다. 뭐 이 정도로 문장이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문장이 이렇게 있으면 그 사이에 정보가 껴있기 때문에 그냥 슬렁슬렁 넘어가 버리면은 얘 이제 다 날아가기 쉬운 거죠. 4번은 사실 굉장히 조금 만약에 이걸 다 설명드리면 분량이 큰데 간단하게 어떤 흐름만 말씀드리면 보기 문제의 복잡성과 유형의 다양성인데 제일 힘든 거는 보기에서 관점을 주는 경우예요.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읽을 때 일정한 정답이 없다는 건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험에서는 다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과서에서는 나름 유도하는 바가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보기를 특정 관점을 줘버리는 거예요. 낭만주의 표현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를 갖다 놓는다든지 그러면은 내가 안 읽어봤던 낯선 관점으로 그 글을 다시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데 사실 지금 이 예비 고일의 경우는 이제 거의 사실상 엄청난 이 혼돈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수능 100여 변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은 수능이 이제 뭐 바뀐다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2027년이 문제예요. 보통은. 왜냐하면 이제 내년에 바뀌는구나. 그럼 바뀌기 전에 내가 시험을 재수를 3수를 끝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혹시나 재수 생각이 없었더라도 반수라도 그냥 던져볼까? 이 생각이 많아지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수능의 경험이 있는 혹은 익숙한 경쟁자들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건데 문제는 2018년에 바뀌는 방향성입니다. 2028년에 바뀌는 방향성이 쉬워지게 바뀌잖아요. 그렇죠? 국어에서 선택 과목이 없어지고 수학도 없어지고 사회과학도 없어져요. 중요한 게 없어지는 게 올라간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수학도 그렇고 뭐 탐구 과목도 사회랑 과학, 통합과학으로 범위가 좁혀진 거거든요. 이거 고1 때 배우는 겁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인데 미적분이 다 빠지고 그러니까 어려워하는 파트가 쉽게 말하면 다 빠져요. 그래서 실제로 학계에서 입장문을 내고 조금 굉장히 반대 의견이 거셌던 거고 그럼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어가 가져야 할 건 다른 과목이 못 가져오고 그러니까 약해질 수밖에 없는 변별력을 챙겨줘야 된다는 그 임무인 거죠. 그게 왜냐면 잘 낸 시험의 기준은 모두가 빵점 먹거나 모두가 100점 맞는 게 아니라 분포가 잘 돼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는 애는 1등을 맞고 못하는 애는 9등을 맞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분포를 정규 분포표에 맞게 잘 퍼뜨려 주는 게 목적인 거죠. 그래서 수능이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거고 더군다나 이제 지금 1학년도 아른고는 1학년에도 수능형 유형이 나옵니다. 2학년에는 더 심해지겠죠. 그리고 아른고는 심지어 이제 고3을 조금 선행할 필요는 당연히 없는데 근데 그 수능적 독해에 익숙해질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름 이제 그 솔루션에 대한 대답으로 갖고 왔습니다. 모르겠고 이제 제가 여기 이게 적혀 있는 게 사실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치밀한 논리와 근거로 1등급을 우리가 쟁취하자라는 건데 제일 제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쩌다 점수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공부를 그냥 이 정도 했는데 그 다음 시험에 점수가 이렇게 나왔으면은 이 좋아할 게 아니죠? 무서운 거죠 이거는. 왜냐면 다음 시험에 이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폭탄 하나 심어 놓은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그렇죠? 그래서 어쩌다가 이제 올라간 점수가 내 실력인 것처럼 착각하는 일이 안 생기도록 내 실력이 밑에서부터 점수를 밀어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저는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 뭐 성북동, 대치동, 목동, 뭐 대구 뭐 이런 데서 강의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김거래라는 어플이 있는데 여기다 이제 전국 랭킹 상위 0.9%거든요. 아홉수죠. 조금 더 열심히 해서 0.8까지 만들었어야 됐는데, 어쨌든 이걸 하면서 이제 좀 다양한 학교들의 내신 기조를 보면서 나름 상대적으로 볼 수 있는 관점이 키워졌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해 드릴 수 있다 정도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원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다루는 곳이 많지 않고, 더군다나 이 추운 날씨 여기까지 와주신, 조금 더 추워지면 거의 남극 세종기지인데 여기까지 와줬으니까 이제 좀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근데 인원은 사실상 1등급, 학년 인원은 1등급의 등수를 결정하는 거예요. 2번은 물론 이제 예전에 9등급제고 3번 이제 5등급제인데 포인트만 짚어드리면은 상위권한테는, 그러니까 애매한 상위권한테는 위기예요. 애매한 중위권한테는 기회예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그러니까 중위권의 어떤 중간에 위치해 있는 친구들은 애시간히에서는 등급도 안 오른다는 소리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 4번 외국 작품의, 그러니까 문학이 좀 까다로운데 문제 형식이나 유형을 보면은 이게 풀이 자체에서 까다롭다고 보기 힘든데, 처음 본 이제 작품이 많고 그냥 작품 자체가 까다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다행인 건 문법이 평이하다라는 거. 즉 외국 작품이 많이 나온다는 건 내가 기본적인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피지컬, 뇌지컬이라고 하죠. 그게 좋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6번은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선지와 지문에서 가져가는 판단의 밀도, 정보의 밀도 높이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8번이 중요한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외부 텍스트는 지문에서도 나오고 보기에서도 나오고 선지에서도 나온다는 거예요. 9번이 핵심입니다. 9번이 이제 제가 여기서 테마를 정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이 시험에서 주의해야 할 테마들. 이제 딱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다 어떻게 하면 이걸 시간을 잘 잡아먹나를 위주로 설명이 돼 있고, 이게 출제가 돼 있거든요. 자, 바로 보시면 그냥 바로 보일 거예요. 판단의 개수가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8개를 판단해서 이 선지를 잘 골라내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는 쉽게 내렸지만은 까다롭게 내려면 이 1번, 2번 선지나 3번 선지 중에서 하나만 바꾸는 거예요. 미음만 바꾼다던가 비음만 바꾸다던가, 그래놓고 미음, 비읍 선지 난이도를 올리는 거죠. 그게 이제 어려워질 수 있는 이제 경우의 수인 거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는 지금 6개인데 달리라는 말이 있죠. 그럼 2개를 비교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사실상 2배가 된다라는 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 이거 1번이죠? 그리고 얘는 18번이에요. 그리고 얘는 22번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여기 중간에 생략해 놓은 건데 그 시험지에서 반쪽 전체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숨이 턱 막힌 거죠, 이게 애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여기서 적절한 필기 내용을 보려고 돼 있어요. 그럼 이거는 이 진술에서 내가 어디를 집중해서 봐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판단 대상이 불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을 내가 또 잡아먹힐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시간한데 앞에서 조금 잘못하면은 이게 눈덩이처럼 굴러가는 거예요. 그 부분 가장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해놨는데 뒤에서 이게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지금 1, 2, 3, 4, 5 보면은 이 한 문장 안에 판단해야 되는 정보가 많죠. 모두라는 말이 있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개를 비교해야 된다는 말이고, 여기도 이렇게 끊겨 있다라는 거. 이거 너무 이제 아주 전형적으로 많이 보이는 고등 국어식 선지입니다. 얘는 이제 주황색만 요거만 살짝 보시면은 이게 이제 실질적 선지 길이인데, 만약에 애들이 이걸 머릿속에서 판단을 한다 치면은 이 검은색 줄의 프로세스를 거쳐야 해. 딱 봐도 지금 굉장히 단계가 많죠. 자, 그리고 외부 지문들의 출처를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다 수능 특강, 평가원 모의고사 수능 완성,
그리고 뭐 청산별국의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스테디셀러처럼 중요하게 여겨지는 지문이 있고, 여기 이제 14번 같은 경우에는 1, 2, 3, 4, 5 선지가 있었는데 5개가 다 외부 지문이었어요. 싹 다. 이런 부분 당연히 조심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교육권에서 상위권을 진출하고 싶으면 결국에 이 벽을 뚫어야 한다. 기존의 중위권까지는 뭐 공부를 해서 학생이 받아주면은 받아낼 수가 있겠죠. 잡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내신 때 제가 아이들한테 주는 솔루션, 이게 개념은 기본적으로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 개념들의 경계를 날카롭게 벼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알고 있는 걸 떠나서 얘를 예시나 문제풀이를 통해서 훨씬 더 경계를 뚜렷하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도 그 개념이 왜 성립하는지, 그 다음에 얘가 생판 처음 오는 지문에 나왔을 때도 써먹을 수 있게 하는 거. 클리닉 때는 백지곡선이나 구술 테스트를 하는데, 이걸 제가 고집하는 이유는 구술 테스트를 하면 제가 아이들의 눈이나 손을 보면 얘가 지금 설명을 확신에 차서 하고 있나 그냥 모호하게 얘기하고 있나가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찍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학생들도 자기가 설명하면서 느낍니다. 제가 심지어 못 잡아내더라도 아예 내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조금 간당간당했다 이런 거. 과제, 이게 이제 그냥 잡히는 대로 다 풀리는 게 아니라 똑같은 출판사를 쓰는 비슷한 유형을 가진 타 지역의 다른 학교 문제를 풀어야 실질적인 성적 상승에 도움이 되겠죠. 혹은 고난도를 내가 대비하고 싶다면 같은 출판사를 쓰는 강남상고 문제를 풀어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일종의 연관성이 있는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본질적 실력이 이제 필연적 성적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수업하다 보면 애들이 이제 귀에서 피가 나요 거의 이 얘기를 계속해서. 그래서 실제로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실질적인 뇌지컬, 피지컬을 키우는 방법이 이제 강의를 할 때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고, 오늘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판단의 개수가 많습니다, 밀도가 많습니다 라는 걸 설득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 예시를 갖고 왔죠. 그것처럼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면 그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지문을 모아서 그 순서에 따라 맞춰서 이제 직접 집필을 했고, 그 내용으로 그 교재로 수업을 하는 겁니다. 과제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합니다. 투트랙으로 진행되는데 질적 공부와 양적 공부가 있을 건데, 질적 공부 부분에서는 제가 직접 쓴 주간지, 해설까지 직접 쓴 주간지를 쓰는데,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제가 어떤 특정 구조나 지문에 대해서 강의를 했으면 얘를 바로 연습을 해봐야겠죠. 그냥 문제집을 던져주면 저는 편해요. 저는 편한데 이제 그러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날 그 수업에 배웠던 내용을 언제 연습할 수 있을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쓴 주간지를 아이들한테 이제 분석을 해보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일종의 사고의 틀을 연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반쓸개라는 주간지를 활용을 할 건데, 이제 양적 공부인 겁니다. 거의 이제 대치동에서는 이게 뭐 트렌드를 넘어서 머스트헤브를 넘어서 이미 클래식, 고전 클래식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상 이제 지금 뭐 압도적 국어 1타임 강민철 쌤도 이걸 쓰시고 계시고, 작년에 그 수능 만점자 의대 거의 다 배출시켰던 시대인재에서도 사실 쓰는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관리 같은 경우에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레포트. 보통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형식만 채울 거면 안 합니다. 이게 백인 피드백에 중요한 거는, 저는 저기 어떤 걸 써주냐면 뭐 잘 푸세요 못 푸세요 이게 아니라, 특정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판단을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면 너가 조금 더 정확하고 빠르게 판단을 내릴 수 있다까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개별 밴드입니다. 단체 밴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채널로서는 그렇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편하게 댓글 달고 편하게 글 쓰시고 편하게 말씀을 주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개별 밴드를 제가 다 팝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훨씬 더 내밀한 소통이 가능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판단력의 문제가 있고 아는 거는, 그리고 외부 지문의 문제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솔루션은 각각 내신 기간의 커리큘럼과 정규 기간의 커리큘럼으로 제공해드리고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어요? 국어 뭐 자신 있죠, 그죠? 이 국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나 아름고등학교 내신이 세종에서 지금 몇 번째 안 갈 정도로 내신이 굉장히 좀 난이도도 있고 경쟁도 치열하고 있습니다. 모의고사 1등급이 내신 1등급, 지금 9등급 체제에서는 상당히 아름고는 쉽지 않은 걸로 이렇게 지금 외부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학기가 조금 남아 있는데 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 부족한 것들을 채우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아름고 영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이정인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자,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강남한국에서 아름고 주로 영어 담당하고 있는 정은지입니다. 날씨가 좀 추운데 너무하게 춥죠.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날씨처럼 너무한 아름고 영어 시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근데 뭐 추운 날씨가 지나가면 따뜻한 날씨가 오듯이 이 안에도 좀 희망적인 이야기들이 들어 있으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뭐 앞부분은 간단하게 뭐 수업 자료나 뭐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라서 나중에 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체 제작 재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 겁니다. 수강 후기도 나중에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고요. 더 많은 수강 후기는 저희 그 세종 관련된 카페들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강남우독학원 블로그에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크게 저희 6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1번, 선생님별 출제 유형이 상당히 다르다. 중요한 얘기겠죠. 선생님마다 문제 내는 스타일이 정말 다르세요. 특히 크게 나누자면 아름고 1학년, 3학년 선생님이 그나마 좀 비슷한 유형. 그 다음 현재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2학년 선생님들은 굉장히 또 유형이 튑니다. 왜 그러냐면 아름고 선생님이 계속 아름고에 계신 게 아니에요. 다른 선생님들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형이 좀 더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이제 큰 틀만 말씀드리자면 1학년, 3학년 선생님인 경우에는 서술형이 굉장히 어렵게 나와요. 객관식 같은 경우는 좀 뭐 무난한 편인데 서술형이 30점인데 너무 어려운 문항을 내다 보니 거기서 아이들 점수가 많이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최상위를 노리는 친구라면 서술형 필수로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2학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좀 송부에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유형이 되게 그래서 다르긴 한데 어떤 걸로 문제 점수를 확 깎느냐, 추론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추론이라 하면 중학교식으로 말하면 내용일치 비슷한 문제예요. 그래서 지문을 읽고 이 글을 읽고 추론할 수 있는 것 중에 틀린 것 여러 개, 뭐 맞는 것 여러 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게 왜 어려운지 나중에 제가 유형으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선생님들이 좀 두 스타일로 나뉘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올해 어떤 선생님이 배정되느냐에 따라서 또 유형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그거에 맞춰서 대비를 해보면 되겠죠. 자, 근데 공통 요건은 뭐냐? 어떤 선생님이 걸리든지 간에 시간 조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서술형이 굉장히 어렵게 나와요. 1학년, 3학년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아이들이 단순히 암기해서 빨리 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고를 하고 문장 변형을 하고 써야 되는 문제들이라서 객관식을 가능한 한 빨리 풀어놓고 시간을 충분히 본인이 만들어 놓은 후에 서술형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 2학년 선생님 같은 경우 추론 문제가 많이 나올 때 추론의 선택지가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그 많은 선택지를 다 읽고 고민을 한 후 답을 내리려면 상당히 빨리 읽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우리가 채울 수 있느냐? 구문독해가 가장 중요하겠죠. 구문독해라는 거는 긴 문장을 읽고 그에 맞는 문법을 적용해서 문장 구조를 뜯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문장 구조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으면 해석이 불분명해지겠죠. 왜냐면 영어는 형식에 따라서 해석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그걸 캐치해서 빠르게 구조를 분석한 뒤 정확하게 읽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 직독직해 못해요. 한국어 어순으로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정리해서 읽어요.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 시간 소요 때문에 문제를 다 못 푸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구문독해를 통해서 직독직해 정확히 해석하는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학마다 이제
구문독해를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시중에 보면 구문독해 교재 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여러 가지 문장을 쫙 모아놨어요. 그래서 문장 구조를 이제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연습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출, 모의고사 기출을 통해서 구문독해를 따로 교재를 만들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내용 변형, 원문 삽입, 완정 영작. 제가 선생님들의 유형을 한 단어로 좀 읊어본 건데요. 내용 변형, 3학년 선생님 기준이에요. 내용이 아예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암기한 대로 푸는 친구들은 틀릴 수밖에 없어요. 다시 글을 읽고 새롭게 변형된 내용에 맞춘 답을 골라줘야 돼요. 자, 그 다음 원문 삽입. 이건 2학년 선생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2학년 선생님들은 그냥 모의고사 지문, 우리가 공부한 거 그대로가 아니고 이 모의고사라는 거는 저희가 이렇게 논문이나 이런 데서 기사에서 따오는 거거든요. 그 원문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 원문에서 새로 이렇게 쏙쏙 내용을 넣으세요.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제가 맞춰줄 수가 있어서 큰 문제는 사실 안 됩니다. 자, 완전 영작. 1학년 선생님 스타일입니다. 자, 완전 영작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등부 서술형하면 간접 영작을 말해요. 간접 영작은 지문에 있는 문장, 중요한 문법 구조가 들어간 문장을 똑 떼서 한국어로 써주세요. 그럼 우리가 그걸 외운 대로 쓰기만 하면 돼요. 자, 근데 완전 영작이라는 건 본인이 주제나 요약문을 생각한 뒤에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네가 알아서 써보렴 이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시간 소요도 큰 겁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객관적인 영어 실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단순 암기로 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자,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도 방학 때 학습 능력 자체를 길러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 둘 중에 하나로는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구가 보통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굉장히 쉽게 나오는 편이에요. 24년에도 너무 쉬웠어서 100점이 1등급 인원을 넘어갔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말고사 난이도가 극악으로 치닫게 되겠죠. 왜냐면 등급을 맞춰야 되니까. 자, 그래서 보통 서술형을 내시기도 하지만 안 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술형을 안 내실 때 어떻게 하냐?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넣게 돼요. 그래서 시간 소요를 높여서 아이들이 좀 점수가 낮아지더라고요. 자, 근데 서술형을 내게 되면 간단하죠. 서술형으로 그냥 점수를 확 깎아버리십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대비가 되려면 영어 실력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중요하겠죠. 자, 시험 범위는 다행인 건 무난한 편입니다. 옆 학교 두루교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우리가 중학교 때는 교과서 본문 뭐 2개, 3개 이 정도였잖아요. 고등부는 교과서 2개가 기본으로 들어가고 모의고사 지문이 보통 20개에서 25개가 들어갑니다. 근데 아름고는 평균적으로 한 22, 3,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어요. 자, 그 다음 어휘 난이도도 평이합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자,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 어휘가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 학교들도 있는데 아름고는 일반적인 고등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까다로운 편은 아니에요. 다만 요거는 고등부 선행이 충분히 됐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등 단어에서 멈춰 있으면 당연히 이 정도도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고등부 과정을 어느 정도 한 친구들이라면 어휘 때문에 어려웠어요란 말은 별로 없더라고요. 자, 그 다음 어법과 꼼꼼한 내용 숙제. 이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서술형을 그렇게 쓰려면 어법이 굉장히 잘 탄탄히 되어 있어야 하는 거고 꼼꼼한 내용 숙제는 추론 문제들을 풀어내려면 당연히 갖춰져야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유형을 좀 보면서 자세하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24년부터 22년으로 제가 분리를 해줬습니다. 24년 기출에서 이제 특징적 분화. 자, 난이도 최상의 서술형이에요. 딱 봐도 굉장히 어려워 보이시죠? 여기서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희 핸드아웃 자료를 보시면 이게 요약문을 쓰라는 거거든요. 근데 요구사항도 다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밑에 나온 단어들 중에서 어떤 단어는 또 2번 써야 되고 어떤 단어는 변형을 해서 써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요약문을 먼저 머릿속으로 한국어로 생각을 하겠죠. 두 번째, 주어진 단어들을 어떻게 배열해서 써야 될까? 글에 어떻게 배열해야 문법적으로 올바르고 의미 전달도 정확히 될까? 이거를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서술형 30점 중에 10점, 11점 정도가 배정이 돼요. 네, 나머지들은 좀 외워서 쓸 수 있는 그나마 좀 수월한 편입니다. 그래서 중하위권 친구들, 좀 자신 없다는 친구들은 오히려 5점이기 때문에 크게 고민 없이 삭제하고 다른 걸 정확히 맞추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최상위권 친구들이라면 여기서 감점이 1, 2점 되더라도 무조건 써줘야 하는 문항입니다.
상당히 어렵고요. 제가 답지를 봐도 야 이거를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생각해서 쓰라고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유형이에요. 하지만 항상 한두 문제씩은 늘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것도 서술형인데요. 24년 기준입니다. 자, 여기 선생님들이 밑줄쳐놓은 것 중에서 틀린 문법을 찾아서 고쳐 쓰라고 나왔어요. 근데 대부분의 학교는 고쳐 써라까지가 나오는데 아름고 같은 경우 틀린 이유를 서술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 암기로 문법을 외웠다. 여기 무조건 투부정사 자리였어. 이런 친구들은 풀 수가 없겠죠. 그래서 문법 개념 원리를 일단 이해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상당히 까다롭죠. 자, 그 다음 23년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진짜 너무한 시험인데요. 이게 시험지 실제 크기의 반 페이지예요. 한 문제인데. 너무하죠. 선택지 길이 자체가 이미 일반적인 모의고사 한 지문의 길이를 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어렵게 나올 때 3개 정도 나와요. 너무 힘든 시험이라서 이거는 정말 중간고사가 난이도가 너무 쉬웠어서 선생님들이 어쩔 수 없이 작정하고 내실 때 그렇게 많이 나오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 수준이 한두 개는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굉장히 까다로운 시험이고 이게 왜 어렵냐 아이들이 내용은 저랑 수업을 하고 가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되어 있겠죠. 다만 선택지를 스스로 읽어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배웠던 내용과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문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 22년 기출입니다. 자, 여기는 내용 자체가 변해요. 근데 지금 문제를 보면 제목 문제인데 선생님이랑 배웠던 이 지문의 키워드는 이런 거였어 라고 생각하고 외운 대로 푼 친구들 다 틀리게 나왔어요. 왜? 내용을 아예 바꿔버려서 처음 부분은 똑같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건가 봐 이렇게 풀게 됐는데 중후반부부터 내용을 완전히 틀어놨습니다. 그래서 다시 완전히 읽고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 소요도 많이 걸리고 모의고사 풀듯이 스스로 생각해서 답을 골라야 하는 거라 기본적으로 추론 능력이 필요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서술형인데요. 한국어 제시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빈칸을 뚝 띄워놓고 자, 여기 들어갔던 거 뭐였는지 기억나니? 스스로 써보렴. 이런 문제예요. 요거는 정말 순수하게 완전 암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응용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원래 있던 거에서 그 문장 빈칸 뚝 떼놓고 알아서 써. 이런 문제. 그런데 이게 24년도에도 나왔습니다. 24년도에도 이렇게 서술형이 나오기도 하고요. 23년 선생님들은 이렇게 내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23년도 선생님들은 다 한국어를 제시해 주세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걸리는지에 따라서 당연히 서술형 유형도 너무 달라지겠죠. 자, 그러면 대비 방법이 뭐냐? 여기서부터가 이제 조금 희망찬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지문 분석 꼼꼼하게 분석해야겠죠. 자, 단순히 해석만 해주는 강의는 고등부 내신 강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중등 때까지겠죠. 고등부에서는 수많은 예시를 제시를 해줄 수 있어야 해요. 왜? 그래야 추론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한 해석이 아니고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고 다양한 예시 제시 엄청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런 것들은 제가 제공해드리는 올인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그걸로. 이따가 한번 보실게요. 그다음 다양한 어휘어법. 이것도 전부 다 올인원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어휘어법 아이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죠, 사실. 자, 근데 고등부에서는 지문이 그대로 나오지 않고 기본적으로 다 변형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동반이어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말로 어떻게 바뀌어서 나올지 모른답니다. 그래서 제가 주는 거는 중요한 키워드들에 대해서는 동의어 반의어를 전부 다 제시를 해줘요. 그리고 중요한 문법 같은 경우에는 미리 변형 대비를 연습을 해봐요. 이것도 전부 다 올인원에 제가 아이들에게 넣어주는 자료입니다. 자, 그 다음 서술형과 시간 부족을 위한 대비. 이거는 정말 전적으로 방학 때 해주셔야 될 영역입니다. 방학 때 기본적인 영어 실력을 좀 끌어올려야 하고요. 구문 독해 엄청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 서술형 간접 영작 같은 경우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찝어주게 됩니다. 그럼 찝어준 부분 열심히 외우고 연습하면 그런 15점 정도는 어느 정도 다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 모든 것을 위한 자료와 강의는 강남한국에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걸 설명을 간단히 드릴게요.
제가 학교별로, 학년별로 다 따로 만들어주는 자료인데요. 선생님 유형에 맞게 제가 미리 예상을 해서 전부 다 변형 대비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제가 다 일일이 다 만든 거라서 그 어디에서도 구할 수가 없는 자료예요. 저희 실제로 재원생들도 요거 때문에 다녀요 라는 말이 정말 많습니다. 자, 여기서 미리 다 연습을 해요. 동반이어는 물론이고 문법 같은 경우 당연하고요. 여기 빈칸 추론으로 나오기 좋겠다 하는 것 같은 경우 제가 이렇게 다 연습을 시켜줍니다. 자, 그 다음 이거 서술형 나오기 좋을 것 같은데 하는 것도 미리미리 우리가 암기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저희가 클리닉 때마다 시험을 봐요. 그래서 통과를 못한 친구들은 계속 제시가 될 거고요. 이 자료는 제가 계속 누적으로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뒷부분 진도를 나가더라도 앞에를 잊지 않고 복습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자료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접종 모의고사인데요. 요거는 제가 시험 전날 아이들 직전 보강 시간에 학교별로 학년별로 따로따로 다 만들어주는 건데 여기서 좀 적중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직전 보강 때 아이들이 상당히 좀 너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다음 주부터 예비고 친구들 내신 시뮬레이션을 한번 들어가요. 저희 반응 기준으로 내신 시뮬레이션이 뭐냐, 지금 말만 들어도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한번 시험 범위, 작년 시험 범위를 기반으로 해서 연습을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고가는 친구들 중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음 주부터 수업이 시작이기 때문에 빨리 상담을 받으시고 등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하신 점도 있을까요?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을 잘 들으셨어요? 참고적으로 우리 학원은 영어와 국어는 각 교과서가 다르기 때문에 학교별로 반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국어와 영어는 한 학교에 선생님들이 두 분씩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고는 국어는 백경록 선생님하고 최경임 선생님이 맡고 있고요. 영어는 이정인 선생님하고 유승엽 선생님이 맡고 있습니다. 영어 선생님이 좀 학생들한테 악명이 좀 높습니다. 굉장히 단어도 양도 많고 그런데 또 학생들이 숙명이니까 따라가야 돼요. 자, 이어서 이제 과학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심윤보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시간이 좀 넘어가지고 쏟아졌으면 좋고 제 설명은 일단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말씀드릴 내용은요, 너무 뭐 과목에 대해서 물리가 어떻고 화학이 어떻고 이런 내용보다는 일단은 부모님들이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좀 고득점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요, 일단 중학교 시험 같은 경우는 뭐 수학과 영어 같은 경우는 변별력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중학교 과학에서는 변별력이 없어요. 변별력이 없어서 그냥 오로지 변별력이 없고 공부량을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얘기한 거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고 공부량을 시험하지만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오면요, 공부량도 체크하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얼마나 공부했는지 그런 등급 나누기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요.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특히 아름고 같은 경우는 심학 고일 내용, 추가적으로 이제 고이 내용, 물화생지에서 어려운 내용을 많이 나와요. 저도 이제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아름고가 특히나 되게 심한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개념 위주로 빠르게 진도를 나가는 것만으로는 아름고에서는 성적이 도움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단원 하나하나 이해도 중요하지만 이제 등급의 차등을 부여하는 파트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아름고에서는 1학년 1학기 같은 경우는 물리와 화학 파트가 될 텐데, 그래서 개념적 이해와 응용 실증 방법을 통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고득점을 받기 위한 실수 계획까지 해야 됩니다. 제가 4가지 과정을 요약해드리면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통합과학은 애초에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래서 이해를 암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해와 함께 암기를 하면서 이미지화하고 유기적인 암기를 해야지 암기량을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시험 직전까지 암기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암기가 된 후에, 이해가 된 후에부터는 이제 연습을 통해서 실수를 좀 피해 줘야 됩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암기가 준비가 됐다 싶으면 그때부터 변별력을 위한 물리화학 파트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는요, 사실
모든 학교에서 공통적인 말씀 이야기지만 내신 시험의 본질을 좀 아셔야 돼요. 특히 학교마다 스타일이 좀 다른데 학교가 예를 들면 물리화학 선생님이 안 계셔가지고 그 문제를 어렵게 안 내. 근데 내가 어려운 물리학 문제를 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교 선생님이 물리학을 좋아하셔. 그런데 내가 암기를 꼼꼼하게 하고 있다. 그런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별로 스타일을 파악한 다음에 그 방향으로 공부를 해주시는 게 아마 고득점이 좀 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 내용은요. 아르무고의 출제 경향인데요. 사실 이 과목들이 다 뭐 여러 가지 파트에서 갖고 온 건데 사실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아르무고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그 1학년 선생님들이 되게 고의 고사 문제를 좀 그런 스타일을 취하는 거 좋아해요. 제가 알기로는 아르무고가 그래도 수능을 좀 잘 보는 학교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바탕을 잘 보는 이유가 제 생각에는 고1 때부터 이런 문제를 출제하니까 아이들이 좀 적응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서울에 있을 때 뭐 이제 거기 양천구 목동 쪽에 있을 때 자사고라던가 남양주 쪽에 있을 때 동아고와 마보고 같은 공부 잘하는 학교를 가르쳤었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 제가 어리니까 그 반을 떠받게 된 건데 저는 스타일이 되게 잘 맞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이 이런 방향으로 이런 문제가 나올 걸 예측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풀어보지 않은 학생과 풀어본 학생의 성적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릴 내용은 고1 개념을 담고 있지만 고2 수준의 논리, 계산, 응용 문제를 연습하는 게 고득점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이요 다른 학교에선 절대 나오지 않아요. 사실 화학 파트 같은 경우는 계산을 요하는 단원이 아닌데 이상하게 고2 화학원에서 갖고 와가지고 뭐 계산, 논리 계산을 시킨다거나 또는 이런 그래프도 사실 지구과학 원에서 나오는 그래프인데 아이들이 조금 지문을 바꿔서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래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화학 반응에 대한 문제인데요. 사실 주사위를 문제를 푸는 게 핵심이에요. 어떻게 보면 화학이라는 규칙을 가지고 주사위에 대한 논리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고요. 마찬가지로 오른쪽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실제로 계산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계산을 요하는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말씀드리면 고의 수준의 논리와 모의고사 문제가 좀 번복이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아르고가 어떻게 수업하는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사실 지금 제가 항상 고등학교 1학년이든 2학년이든 3학년이든 레벨 1로 나눠요. 레벨 1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 이해랑 여러분 학생들이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예제들, 시중에 있는 문제집 위주로 내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레벨 2, 이제 저희가 3월에 개강을 하기 때문에 레벨 2 때는요 조금 모두가 달라져요. 물론 당연히 기본 개념을 하겠지만 기본 개념이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시험 대비를 들어가요. 왜냐하면 사실 저랑 같이 한 친구들도 많고 그리고 다른 데서 공부하는 학생도 있고 시험 대비인데 개념을 하고 있으면 성적이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레벨 2가 들어가면 시험 대비 7주에서 8주 사이를 남겨놓고 이제 고득점을 위한 응용 개념이라든가 예제 문제를 많이 풀이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지금 제가 수업하고 있는 내용이 있겠죠. 인터 기간에. 내신 기본 완성 같은 경우는 교재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요. 기본 개념에 일단 시험에 어떻게 출제되는지 방향성에 대해서 많이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신의 핵심 파트를 완성하고요. 심화 개념을 좀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시험 준비를 위한 완벽한 이해가 되는 과정이 이 과정이고요. 사실 이 과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이제 시험 6, 7주 또는 8주까지 될 수 있고요. 시험 일정에 따라서 심화 개념 응용 또는 고득점을 위한 테크닉체와 그리고 수능이라던가 모의고사 내신 기출을 좀 변형해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 맞게 놓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림을 좀 교재를 좀 보여드리면요. 문제가 있고 오른쪽에 이렇게 적혀있죠. 풀이가. 사실 이런 문제들이 사실 어려운 문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쉬운 문제들이 있는데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변형이 되고 작년에는 어떻게 변형됐고 이런 식으로 거의 문제풀이 위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걱정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지금 방학 때 하나도 안 하고 새로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이럴 줄 알고 일단 녹화를 해놨거든요. 녹화를 해놨고 그다음에 교재를 따로 정리해놨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따라오기 쉽겠지만 물론 전에 공부한 학생들이 레벨 2 단계를 따라오기 쉬울 것 같고요. 사실 제 생각에는 레벨 1 단계 같은 경우는 그냥 수업 시간에 뒤처지지 않게 개념을 좀 채워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레벨 2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이제 시험을 위한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선생님 개념이 이해 안 돼요. 저는 그때 개념 설명 안 합니다. 이거 영상 보고 모르고 물어봐. 그러면 같이 준비가 된 학생끼리는 어떤 걸 하냐면 이제 문제 푸는 기준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A라는 과정이 나왔다면 그 A가 어떻게 변형될 건지 또는 A라는 핵심 암기가 있으면 그 암기에서 어떻게 변형이 돼서 어떻게 틀리는지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아마 내신 고득점에서는 이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걔네들 다 설명하고 싶은데 시간이 또 좀 여유가 있는데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아이들이 이제 수업을 할 때 복습 플랜을 항상 매주 제시를 하고요. 그리고 인풀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일일이 다 풀어주면 좋은데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10문제, 100문제 냈을 때 100문제를 다 맞추는 숙제를 내주면 성적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00문제를 냈을 때는 한 60문제 정도는 다 풀 수 있고 40문제, 한 20문제 정도는 고민을 하고 20문제는 틀릴 수 있게 설계를 좀 해요. 100점이 안 나오게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하고 나서 물어봐야 되는데 일주일이나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애들이 힘이 끊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핵심 문제 같은 경우는 오답풀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오답풀이 제공하고 모르는 부분은 클리닉 시간 잡고 와서 질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요즘 다시 새롭게 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서울에서 하다가 여기 와서 안 하다가 이번에 좀 아이들이 많아져가지고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매주까지는 아닌데 지금 고일들은 매주 하고 있죠. 매주 제가 수업 시간에 진도를 빠르게 나간 다음에 그다음 20문제를 정말 빠르게 푼 다음에 집에 가서는 책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중요해 보이는 문제 작년 기출이라던가 재작년 기출 또는 모의고사 나왔던 문제를 대충 집어넣어서 한 20문제를 애들한테 보내요. 그다음에 OMR로 체크해가지고 제출을 하면 이게 성적이 쭉 정리가 돼요. 그래서 항상 애들한테 이제 평균도 얘기해주고 다음 시간 시작할 때 오답률 높은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성적을 받으면 어떻게 보면 다음 주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저는 그거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바로 그냥 바로 성적을 보내줘요. 왜냐면 OMR 쓴 이유가 바로 보내주고 시험 성적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 다음에 가고 이제 해설 영상도 보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봤을 때 점수 딱 잘라가지고 이만은 다시 나와라 해서 재시험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머님들한테도 많이 보내드리는데요. 잘 본 친구들은 그냥 보내고요, 솔직히. 근데 잘 못 본 친구들은 바로 안 보냅니다. 왜냐면 가정의 평화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바로 안 보내고 너 나와 재시험 봐 그렇게 하고 재시험 본 다음에 전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저는 꼼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꼼꼼하다기보다는 좀 치밀하지 않나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고는 제가 작년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제 자랑이지만 제가 이제 작년에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아름고에 한 가르치기 시작한 게 7월부터였으니까 그때 오기 전에 한 5등급짜리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얘가 성실한 아이예요. 되게 성실한 아이. 그래서 막 수업 듣고 막 필기도 이만큼 정리하고 막 맨날 물어보고 하는데 성적이 5등급인 거예요. 다른 과목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3등급 나오고. 그래서 보니까 아름고 과학 특징을 좀 정확히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성실하다고 잘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리 화학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작년에 제가 2학기 중간고사 말씀 한번 드리면 그때 그 친구가 성적을 받고 와서 74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가 울라고 해요. 너무 못 봤대. 그래서 시험을 보자마자 이거 1등급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어려운데 얘가 맞힐 건 다 맞추고 뭐 틀릴 건 틀릴 수 있어. 왜냐면 보내줄 수 있어. 1등급 맞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25문제 중에 24번, 25번 같은 경우는 아예 맞출 수 없게 설계해놨어요. 그러니까 10점이 까인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시험 만점이 70점이 돼버리고요. 한 문제는 오류가 나서 어떻게 보면 오류가 났기 때문에 맞출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100점이 86점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만점이 86점이 돼버리니까 그 친구는 1등급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항상 느끼는 게 아름고에서는 결국에는 학교생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과학생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물리학 파트 많이 공부하는 게 좋고요. 물론 선에 가면 너무 좋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국어, 영어, 수학하기도 빡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나을 수 있는 방향을 추려가지고 전략적으로 그쪽을 준비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데까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죠? 문제 없겠죠, 그죠? 과학은 출판사는 달라도 내용이 이제 우리 대중소리합니다. 그래서 수학도 마찬가지고 수학은 또 거의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과학은 이렇게 아름고 과학은 우리 신윤도 선생님이 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수학 위에서 수학을 보면 수학은 그레이드별로 반을 분석하기 때문에 학교가 뒤섞입니다. 근데 내용은 똑같고 학교별 내신 별도로 전략을 이렇게 해드리니까 그건 논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최수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 듣는 것 같으시죠? 빠르고
딱 핵심만 말씀을 빠르게 드릴 거고요. 우선은 간단하게 이제 제 소개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 여기다가 제가 QR코드 하나 넣어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설명이 끝나시고 제 블로그 바로 연결되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소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우선은 저희 오늘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부분은 중학 수학이랑 고등학교 수학이랑 어떻게 다른지 첫 번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르고 내신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상위권을 위해서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어머님들 보시면 아이들이 학습해야 되는 양이 1년 사이에 거의 한 3배에서 4배 정도 늘어나거든요. 근데 이게 수학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까지 같이 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어머니들 보시는 것만 봐도 지금 단원이 이미 요만큼이 늘어요. 근데 아이들이 느끼는 거는 훨씬 더 높다는 거를 아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원별로 연계성이 좀 강화된다는 게 조금 중요한데요. 아마 이제 여기 학생들도 있을 텐데 중학교 때 이런 식으로 공부했던 친구가 있을 거예요. 3월 달에 열심히 놀다가 4월 달에 바짝 공부해서 시험 보고 다시 또 5월 달에 신나게 놀다가 다시 6월 달에 또 바짝 공부해서 시험 보고 아마 조금 찔리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런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는 그게 괜찮아요. 왜냐면 사실은 이제 중학교 때 과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학기 때는 거의 이제 방정식, 부등식, 함수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2학기 때 나오는 게 이제 기하 파트예요. 그래서 내가 1학기 내용을 조금 놓쳤어. 그래도 2학기 때 성적이 나오는 게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통수학 1부터 이제 미적분까지 연결이 안 된 단원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 했던 공부 방식을 그대로 하게 된다면은 절대 이제 내신 성적을 좋게 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이제 문제 해석력이 요구가 된다는 건데요. 왼쪽에 보시는 거는 중학교 3학년 1학기에 이제 정답률이 낮은 문제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고등학교 때 출제가 되는 소위 영어에도 들어보셨죠? 킬러 문제라고 하는 요 문제인데요. 중학교 때 우리가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 거를 보면 계산할 게 엄청 많다거나 아니면은 막 순서상을 세야 될 게 많다거나 이제 요런 류의 문제들이 정답률이 낮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보기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제 요런 거를 빨리빨리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재작년 수능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얘 정답률이 몇 %일 것 같으세요? 5개 중에 하나만 찍어도 사실 5분의 1 확률로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얘가 정답률이 12%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원래는 이제 요 번의 문제는 정답이 항상 5번이었어요. 그리고 5번 보기가 기억, 니은, 디귿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한 7년에서 8년 사이에 그 틀이 깨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재작년 수능부터 처음으로 지금 14번의 정답이 1번이 나왔고 기억난 정답이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아이들이 못 풀어도 대충 찍고 5번으로 넘어가는 문제였는데 이제 그게 깨졌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꼼수나 이런 게 안 통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한번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우리 아이는 어떤지 그리고 또 학생들이 있으면 나는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우리 애는 곱셈 공식 써봐, 인수분해 공식 써봐 하면 되게 잘 써요. 근데 막상 문제를 못 푸는 친구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내가 풀어봤어. 그거는 기가 막히게 푸는데 이제 살짝만 박히면은 이제 못 푸는 친구들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왠지 옛날에 했던 것 같은데 해서 그냥 그대로 풀었더니 또 안 풀린다 하는 친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수학은 오답 노트를 하라 그랬어. 그래갖고 오답 노트를 했는데 볼 게 이만큼이야.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 분명 있을 거고요. 제가 이 전화를 제일 많이 받아요. 어머님들이 우리 애가 지금 숙제를 하는데 분명히 어제 학원에서 배웠다고 하는데 애가 손을 못 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 3개 이상 해당이 된다면은 그 친구는 조금 공부한 걸 바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할게요. 문제 해석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내가 대상을 봤을 때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를 이제 해석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도 오랜만에 2차 함수 보실게요. 오랜만에 2차 함수 요거 보면 뭐가 떠오르세요? 이제 친구들도 2차 함수 요거 시간 하나 봤을 때 뭐가 생각나는지 한번 볼게요. 뭐가 생각나요? 그쵸. 얘는 뭔가 인수분해를 할 수도 있고
묶이고 함수로 하는데 보실게요. 얘가 이거예요. 아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야. 그럼 일단 얘는 아래로 불록인 함수겠다. 근데 얘는 x-1 전체 제곱으로 묶이니까 x축에 접하겠네? 근데 x축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y는 0이죠. 그러면 얘는 아래로 불록이면서 접하니까 함수 값들이 다 어디 있는 거야? x축보다 위에 있겠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다음 함수야. 그럼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니까 미분이 가능하겠다까지 이 식을 하나를 보고도 쭉쭉쭉쭉쭉 내용이 연결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보고 어디까지 떠올릴 수 있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문제를 푸는 게 달라지겠죠. 그래서 중학교 때는 기초적인 어떤 연산하는 능력이랑 성실함만 있어도 사실 내신에서 A를 받는 게 크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문제 해석력 없으면 곤란하고요. 그리고 각각의 개념들이 어떻게 증명되고 어떻게 정리되는지 이거 확인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통합적으로 내가 이거를 추론할 수 있는지를 꼭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양치기식으로 문제를 막 푼다고 이게 성적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상담을 오면 어머님들이 우리 애는 공통수학 1 쌤도 풀었고요, 마플도 풀었고요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거 잔뜩 풀었대. 근데 막상 이제 테스트를 보면 거의 반 이상 못 맞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푼다고 성적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거는 이제 아름고등학교 올해 내용인데요. 아마 이제 뭐 그 전에 설명 들어서 아시겠지만 일단 전년 대비 인원수가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경쟁률이 조금 더 치열해진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과목 편제표를 보시면은 1학년 1학기 때 공통수학 1 전체 나가고요. 그 다음에 1학년 2학기 때 공수 2 나가고,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2학기에 대수랑 미적분이 나가는데 이 대수 같은 경우는 기존 교육과정의 수 1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얘는 기존 교육과정의 수 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 1에는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수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 똑같고요. 그 다음에 수 2도 똑같아요. 함수의 극한 연속, 그 다음에 미분, 조건, 기초 이런 거 똑같아요. 그래서 과목 이름만 바뀌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3학년 1, 2학기 내용을 뺀 게 이제 이때는 선택 과목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지금 학교에서 선택해야 되는 과목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름고의 이제 2024학년도 기준으로 좀 기출 포인트를 보면 객관식이랑 단답형 서술형 보실게요. 얘가 지금 비율이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객관식, 보통 친구들이 객관식을 찍어가지고 잘 푸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도담이나 이런 학교 같은 경우는 서술형이 보통 다 합쳐봤자 뭐 3개에서 4개로 나오는데 지금 아름고는 찍어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교과서랑 학교 프린트 어렵다는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원들에서 이제 어떻게 시키냐면 학교 프린트를 계속 풀리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수학 같은 경우는 기초적으로 기본 실력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학교 시험지에서 주는 그 킬러 문제를 푼다고 성적이 나오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교 프린트만 믿고 내가 이것만 하면은 성적이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교육청이나 평가원 기출, 그리고 이제 외부 시중교재에서 나오기는 해요. 근데 요것도 이제 좀 보셔야 되는 게 고1이니까 고1 모의고사만 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 고2 3월 모의고사가 고1 전체 시험범위거든요. 그래서 요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고2 3월에서 이제 해당하는 문제들 좀 걸러서 봐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늘 이제 모든 학교에 좀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개념을 그냥 친구들이 개념 공부를 한다 하면은 이거를 외운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수학은 우리가 뭘 외운다고 지금 풀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가 지금 가장 중요한데요. 고등학교 시험을 풀면은 애들이 시간이 정말 부족해요. 검토할 시간 자체가 아예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지 내기 직전까지 OMR 체크해서 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출 연습을 시킬 때 학교 시험이 만약에 50분이면 그 시험보다 10분에서 15분 정도 짧게 이렇게 계속 연습을 시키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내가 마지막 10분에서 15분은 반드시 검토하는 시간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친구들을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이제 집에서 우리 아이 시험지 푸는 거를 보면 학교 시험 50분이니까 50분 재고 이렇게 풀면 안 되고 반드시 짧게 연습하는 시간 필요하고요. 그리고 선생님 저는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난이도별로 차라리 그럼 내가 요거는 1, 2분 안에 풀어야지, 조금 어려운 문제는 5분 내외로 풀어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3단계로 좀 나눠서 연습을 하면은 조금 그래도 시간 관리하는 훈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학교 프린트만 한다고
절대 성적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방학 중 그리고 평상시에도 기초적인 실력을 조금 쌓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아이들 이제 내신 대비를 할 때요. 뒤에 보시면은 뭐 꼼꼼하게 제가 잘 적어놓긴 했어요. 그래서 내신 유형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단권화 교재로 해서 꼭 필수적으로 나오는 문제들 직접 제작을 해서 아이들 교재 풀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형별, 난이도별 주간지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한 페이지에 이렇게 4문제로 구성을 해놨고요. 1, 2, 3, 4번이 있어요. 그럼 1, 2번은 이제 모의고사 기준 2, 3점짜리, 그 다음에 3, 4번은 모의고사 기준 3, 4점짜리 이렇게 해서 이제 연습을 쭉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시간 연습을 위해서 내신 기간이 시작이 되면 시간 정각에 이제 타이머를 딱 켜고 15분에서 20분 정도 실전 미니 모의고사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 미니 모의고사는 한 페이지에 10문제씩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애들한테 지각하지 마라. 정각에 바로 시험 시작하니까 항상 5분 전에 일찍 와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늘 하거든요. 그래서 내신 기간에 우리 친구들 이렇게 누적 미니 모의고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름고 같은 경우는 맞춤 자료를 기존에 이제 출제됐던 문제들 그리고 이제 학교 프린트 살짝 변형 문제들 이렇게 같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나중에 블로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접종 문항들 쭉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는 참고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시 같은 경우는 사실 긴 호흡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 급하지 않게 그리고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시작을 다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친구들도 있겠지만 우리 친구들 설날에 열심히 놀았고 벌써 2월 첫째 주 지났고요. 우리 월요일 3번만 지나면 고등학교 1학년 입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 같이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수학 잘 준비했어요? 수학도 문제 없겠죠? 수학은 정말 중요하죠. 수학은 입시 변별의 초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학에서 점수가 확보되지 않으면 원하는 대학을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학은 굉장히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지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설명에서 들으셨겠지만 우리 아이들의 학생들의 그 입시 실적은 1학년 중간고사에서 성패가 가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입학 전에 짧은 시간이라도 굉장히 좀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뭔가 아이들이 방향을 잘 잡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내신은 뭐 중요한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신만 가지고 또 안 되는 게 이제 고교 학점제란 말이죠. 5등급제에서는 어렵게 1등급을 맞아가지고 가도 입학사정관들은 별로 반기질 않아요. 뭐 변별이 안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생기부를 들여다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기부도 입학 전부터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학원에서 2월 말 3월 초에 생기부 관련해서 생기부 관리 전략 설명회를 또 별도로 했습니다. 그때 또 아마 여러 가지 안내 드리고 이렇게 전화번호 돼 있는 분들에게는 문자가 이렇게 가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뭐 저는 이제 설명회를 마치면서 저는 학원에서 주로 학부모님들이나 이 학생들 상담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학생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부모님들 모습이 그대로 그려집니다. 그 정도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지대하다. 우리 아이들의 성적은 어쩌면 부모님들에 의해서 많이 만들어지는 부분도 있다. 나는 정말 우리 아이 성적을 잘 나오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저는 왜 나하고 반대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성적표에 일조하시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공동의 책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 아이한테 손가락질만 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 굉장히 쉬운 일이죠. 근데 우리 아이는 그럴수록 상처를 더 받는단 말이죠. 입시 준비 기간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초등학교 5학년부터 했다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8년을 해야 됩니다.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8년간을 해야 됩니다. 아마 요즘은 뭐 5년에 한 번씩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두 바퀴 변하겠죠. 그 정도로 긴 세월이라고 그러죠. 그 기간 동안을 우리 아이들은 입시라는 이 틀 안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오래 보낸다는 거예요. 물론 그걸 즐길 수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많은 아이들이 부담감 속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물론 성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방치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방치해서는 또 절대 안 되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좋은 성적표를 받기 위해서는 결국 부모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굉장히 지혜로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계속 부모님들 바람대로 공부만 하면서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걔들도 밥도 먹어야 되고 다른 생각도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힘들 때 이렇게 기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이렇게 품을 내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부모님들이 인내도 좀 순간순간 하셔야 되고 또 뭔가는 이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전환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증거만 계속 따지면 아이들이 공감을 안 해요. 아이들은 받은 게 당연한 건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준 걸 계속 손익계산서 따지듯이 따져버리면 채권 주심하듯이 하면은 아이들이 반발하게 그러니까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을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아이들은 지금 이 순간 실망을 시켰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들을 실망시키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제 긴 여정을 오는 중에 이제 정말 이제 파이널에 들어온 거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조금 더 이럴수록 좀 여유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잘 이끌어 주셨으면 그런 바람을 드립니다. 자,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